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투자 유치 성공 사례 강의를 맡은 넥스트랜스의 홍상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1990년대부터 오늘 2000년대까지 거의 20년간을 스타트업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또 투자도 하고 또 성공과 실패를 같이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요. 지금 스타트업은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다시피 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널드 같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똑똑한 모든 젊은이부터 대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거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이미 먼저 거쳐간 미국 그리고 지금 동남아 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마 100년 전에 있었던 철도 그리고 전화 또 전신 이러한 어떤 혁신들이 다시 한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유치 성공 사례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 유치를 해야 투자가 유치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일반적인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페이팔 창업자이며 페이팔의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그 헤드 Zero to One을 쓴 피터 티엘은 창업이란 1에서 2를 만들어내거나 2에서 100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없던 것에서 1을 만들어내는 Zero to One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환경에서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들과 너무 달라서 그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새로운 혁신이며 또 새로운 미래를 불러일으키를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에게 많은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출을 많이 올리거나 고객을 많이 확보하거나 또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받거나 이러한 것은 단지 결과일 뿐이고 그들이 초점을 맞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 해결입니다. 즉 프로블럼 솔빙을 해야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받기 전에 스스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을 따라서 내가 그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의 목적과 그 사업의 장기적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쫓아가다가 길을 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고객들이 어떠한 문제와 페인 포인트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먼저 깊이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창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럼 창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스타트업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structural change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인 totally different approach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존 것보다 약간 더 낫거나 조금 더 개선된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스타트업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통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기존에 있던 산업은 우리의 다른 방식의 접근법으로 인해서 다시 재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redefine the existing market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시장을 재정의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야기해서 거대한 규모가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용하시고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유튜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방송에 출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제작사를 찾아가서 제작사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제작사는 방송국에 찾아가서 편성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국은 막대한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송출을 해서 특정 채널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원하는 특정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 방송을 공급할 수밖에 없고, 고객들은 물론 VOD라는 것이 있지만 대다수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이 아닌 정해진 채널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방송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 모든 구조를 다 파괴했습니다. 단지 자국의 1000만, 2000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10억 명, 20억 명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원래 수십 년간 존재했던 방송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스트럭처럴 체인지라고 부릅니다.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방송이라는 기존 시장을 다시 정의했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유튜브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방송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하는 일이란 단순히 기존에 반복되는 일들을 더 낫고 더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Zero to One과 같이 근본적으로 없었던 일들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다른 접근법을 통해 그 기존의 시장을 재정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잘 해야 될 텐데, 투자자들이 잘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찾았다고 하는 그 고객의 니즈라는 것이 때로는 실제 니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상상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다른 니즈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헨리 포드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더 빨리 이동하는 방식을 물어봤더라면 더 빠른 말을 달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폰이나 자동차라는 것을 익숙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을, 과거에 있었던 방식의 연장선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고객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욕구의 그 원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고객의 니즈를 스스로 잘 발견해서 그들도 알지 못하는 니즈들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그 니즈를 발견했다면 기존에 있었던 단순한 방식의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다른 어프로치가 없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의 예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접근법을 써서 특정한 방식을 만들어낸 후에 그것을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제시했을 때 고객이 어떠한 가치를 경험하는가, 어떠한 혜택을 누리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의 용어로 value proposition이라고 부릅니다. 명확한 밸류를 고객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솔루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트위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트위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올리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에 올려도 누군가가 그것을 검색하기 이전에는 그러한 뉴스를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팔로워, 팔로잉 구조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든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에게 순식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루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지금 70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강력한 밸류 프로포지션을 제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공한 가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받아들인다 하는데 그 가치를 발견한 경쟁자들이 100명이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100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이러한 어프로치와 방식이 유니크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솔루션을 유니크하게 만들었지만 100명에게만 유용하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베네핏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우고 그 규모를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마켓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마켓에 도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0억 명, 20억 명, 30억 명이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가 다 그렇게 거대한 사용자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또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고객에게 도달하고 그 고객을 설득해서 실제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단 한 번만 사용하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치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는 리텐션이라고 합니다. 그 리텐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쓰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비용만 사용하고 코스트만 지불한 채 여러분들은 결과를 안 좋게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비즈니스로서 중요한 부분은 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과금 정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녹아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문제부터 돈을 어떻게 벌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투자자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평가한 후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과 베트남과 미국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하노이에 있고 보스턴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1,000억 정도 되는 투자를 받는 라운드를 리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라운드에 구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회사가 올해 스펙을 통해서 상장할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하이퍼파인이고 하이퍼파인이 하는 일은 MRI를 포터블하게 만들어서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MRI라는 것은 20억 원이 넘는 거대한 자석으로 되어 있는 장비이며 이 엄청난 자석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금속이 있거나 주변에 금속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차폐 시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모니터들을 가지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중환자나 응급환자나 감염된 환자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썼습니다. 그것은 자성을 굉장히 낮춰서 작게 만들고 끌고 다니게 만들면서 환자가 있는 곳으로 거꾸로 MRI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찍히기는 하는 걸까요? 이미지가 나오기는 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AI로 복원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초기에 16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아프리카, 파키스탄과 같이 아직 개발도상국인 국가, 아직 저개발 국가에 환자가 없는 많지만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찍은 다음에 클라우드로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 있는 의사가 판독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이퍼파인은 매우 유니크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유니크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회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의료에 혁신을 가져오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의료라는 것은 원래 환자가 수술실이나 또는 진단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러한 장비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것은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파이는 저희가 말씀드린 그러한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저희와 많은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한 것입니다. 다음은 로킷 헬스케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6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 창업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셨던 유석환 회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3D 프린터와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이용하여 불치병이고 난치병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혈관과 신경이 막혀서 발이 썩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직 전 세계는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마치 자동차가 오래 타게 되면 부품이 마모되고 고장나듯이 사람의 무릎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연골이 마모되어서 이러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낳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딱히 치료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에 도전하여 만든 것이 로킷 헬스케어의 인비보라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와 AI를 접목하여 치료하는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약 한 200여 명을 완치에 이르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프린터에 자기의 조직을 뽑아서 특별한 기술과 특허 기술로 지방 조직과 또는 세포의 기질을 분리해냅니다. 그것을 저 주사기에 넣고 프린터에 꼽으면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이 프린팅한 결과물을 패치에 붙여서 발에 넣게 되면 완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 프린터를 다루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저 프린터에 들어가는 양을 얼만큼을 조정해야 될지도 의사들은 잘 알 수가 없고 또 발의 모양에 따라 어떤 모양으로 출력을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스캐너를 가지고 발의 모양을 찍기만 하면 클라우드에 올라가 AI가 자동으로 모델링을 한 이후에 모든 패러미터를 자동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린터가 그 패러미터 값을 가지고 자동으로 모양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스널라이즈드 되어 있는 패치를 만들어 발에 붙이게 되면 20분 안에 완치를 가져올 수 있는 패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발에 붙이고 퇴원하면 4주 정도 지나면 다음과 같이 완치에 될 만큼 복원이 됩니다. 시술 전에는 19.8cm의 길이로 발이 썩어 절단에 이를 환자였습니다. 시술 4주 차에 저 상처가 2.6cm까지 줄어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는 썩은 부위가 사라지는 그러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의사와 제약회사와 의료보험과 모든 영역의 구조적인 변화를 향후에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totally different approach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약을 개발하는 방식을 다시 재정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베트남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굉장히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가 효율적인 사업과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핏줄과 같은 이 물류망이 발전돼야 됩니다. 베트남은 아직까지 이러한 물류가 오토바이 물류, 또한 도로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경제 발전 속도만큼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돼야만 산업이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G마켓 같은 데 주문을 해서 마지막으로 배송을 받는 라스트 마일도 있지만 그러면 그러한 라스트 마일로 보내는 소매업자들은 도매업자로부터 또 물건을 받기 위해서 배송이라는 트럭 배송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매업자들은 또 수입을 해서 물건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예를 들어 코카콜라 또는 P&G 또 다양한 그러한 수입 물건 제조업체들은 해상 물류로부터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창고로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효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 에코트럭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일입니다. 에코트럭이라는 회사는 우버와 같이 매칭을 트럭과 이러한 컨테이너를 매칭해 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트럭들을 플랫폼에 태운 이후에 그들에게 타이어 교체를 해줍니다. 또한 보험을 단체로 가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유류를 도매로 구매하여 이들에게 더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트럭과 또한 컨테이너 화주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제1호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VNG로부터 저희가 투자를 한 이후에 350만 불을 투자받았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표 벤처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틱으로부터 또한 투자를 받아서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먼저 동일한 모델이 있었던 중국의 만방그룹 풀트럭 얼라이언스라는 회사가 3.6 빌리언 약 4조 원의 투자를 받고 결국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20조 원에 25조 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모델이 이 에코트럭이 베트남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짧게 해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치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유니크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을 때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가치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